안녕하세요. 분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3강 1910년대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해 공부할 시간입니다. 프린트는 26페이지고요. 교과서는 52에서 53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일제강점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개관을 해봤어요. 1910년부터 45년, 35년이라고 하는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아웃라인, 개관을 잡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부터는 그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1910년대부터 차근차근 내용을 전개해 나갈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일제강점기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간단한 복습을 하고 1910년대 일본의 식민 통치를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거기 프린트 보시면 여러분들 왼쪽 위에 일제강점기를 바라보는 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공부할 땐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한다고 했죠? 그쵸? 시기.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 이 내용이 일제강점기 전체에서도 어느 부분,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가? 바로 시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일제강점기는 크게 몇 개의 시기로 쪼갤 수 있죠? 네, 10년 단위로 3개의 시기로 쪼갤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1910년대, 20년대, 30, 40년대 이렇게 3개의 시기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내용을 딱 공부할 때 내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일제강점기 전체에서도 어느 시기인가? 10년대인가? 20년대인가? 30, 40년대인가? 이 시기를 가장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는가부터 파악해야겠죠? 자, 그러면 일제강점기 이렇게 3개의 시기로 쪼갤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이 시기별로 뭐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 일본이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식민통치 방식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자, 그러면 시기 파악한 다음에 뭐 봐야 되죠? 그 시기에, 그게 10년대건 20년대건 30, 40년대건 그 시기에 일본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렸는가 식민통치 방식을 봐야 됩니다. 뭐랑 뭐로 나누어서? 정치와 경제로 나누어서요. 자, 여기까지 배우면 일본 역사죠. 그 다음 우리 뭘 배워야 될까?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때리는가를 봤으면 그 다음 뭐 봐야죠?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맞서고 어떻게 반격하고 저항했는가를 봐야겠죠. 그 시기에 이러한 일본의 식민통치, 정치 경제의 식민통치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가? 이 독립운동은 지역으로 나눠봐야 됩니다. 어디랑 어디? 국내와 국외로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한 시기가 끝나는 거야. 한 시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1910년대를 공부했다고 치면은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 그 다음 시기로 넘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 궁금해 봐야 돼요. 아니 왜? 방금 이 시기가 변할 때마다 이 시기를 나누는 기준이 뭐라 그랬어? 시기별로 뭐가 변한다고? 일본의 식민 통치가 변한다 그랬죠. 그럼 물어봐야죠. 아니 왜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 쭉 다스리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10년 단위로 방식을 바꾸느냐?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일본이 이 통치 방식을 10년 단위로 변화하는 이유. 이거는 국제정세랑 연결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에 맞춰서 이번 시간 배울 1910년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1910년대를 공부할 겁니다. 1910년대라 그럼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일까요? 네,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이 얘기입니다. 자, 시기 파악했네요. 시기 파악한 다음 뭐 보라 그랬죠? 네, 그 해당하는 시기에 일본이 우리 민족을 정치와 경제적으로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렸는가를 보라 그랬죠?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정치적으로는 무단 통치로 우리 민족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토지조사 사업과 회사령이라는 걸로 우리 민족을 다스렸어요. 이 내용은 지금 공부할 겁니다. 자, 이게 오늘 공부할 내용이 이거예요. 10년대 일본이 정치적으로 무단 통치, 경제적으로 토지조사 회사령, 이거 어떻게 우리 민족을 다스렸는가 이거 볼 건데, 자, 근데 이게 이제 10년 단위로 변한다 그랬죠. 그럼 왜 변하느냐? 그거는 국제정세랑 연결돼 있어요. 변하는 이유가 1914년부터 19년까지 전 세계는 큰 전쟁에 빠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 1차 세계대전이에요.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은 왜 일어났나요? 누가 왜 일으킨 전쟁이죠? 예, 제국주의 깡패들이 땅 따먹기 하다가 식민지 따먹기 하다가 더 이상 이제 차지할 식민지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싸운 거라 그랬죠. 이 전쟁을 뒤처리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전쟁 뒤처리를 위한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고, 파리 강화회의. 여기서 승전국의 대표인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전 세계 민족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웁니다. 이 아름다운 말에 우리 민족들은 껌뻑 넘어갔어요. 그래서 와, 우리 민족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면 우린 뭘 원한다? 독립을 원한다.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마 하고 뭐 했죠?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3.1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러고 이제 여기에 놀란 일본이 이제 통치 방식을 바꾸죠. 이게 1920년대로 넘어가는 이야기고, 1929년까지, 또 1930년대에는 뭐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건데,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 일본의 1910년대 우리 민족을 정치와 경제적으로 어떻게 지배했는가를 이번 시간 살펴보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어떤 식으로 이 내용을 접근해 나가는지 여러분들 큰 그림 잡았죠? 자, 그럼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 1910년대 일본이 정치와 경제적으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렸는가,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우리가 먼저 살펴볼 거는 정치 부분이에요. 정치. 1910년대 일본이 정치적으로 우리 민족을 어떻게 다스렸는가를 보도록 할 겁니다. 거기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1910년대 무슨 통치라고 나와 있죠? 네, 무단 통치라고 나와 있죠. 우리 무단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봤나요? 네, 무단 지각, 조퇴, 결석 이런 데서 들어보죠. 이거 무단의 뜻이 뭡니까? 네, 상대방의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를 무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여러분 정치적으로 우리 민족을 통치,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린다? 무단으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협조나 동의는 구하지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통치를, 무단 통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힘으로 꽝 찍어 누르는 이 뉘앙스를 기억해 두세요. 굉장히 무자비하죠? 자, 이때 이제 일본이 우리 민족을 식민 지배하기 위해 이제 그 빈칸을 쓰시는 겁니다. 식민 지배하기 위해 만든 전문 기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앞으로 계속 나올 조선 총독부입니다. 이건 이제 1910년부터 45년까지 계속 존재했던 기구예요. 이 조선 총독부는 어떤 역할을 만들었을까요? 네, 일본이 우리 민족을 한일 병한 이후에 식민 통치하기 위한 최고의 기구로 만든 거야.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의 머리. 자, 이 조선 총독부는 여러분들 반드시 뭐랑 구분하셔야 되느냐? 통감부랑 구분하셔야 돼요. 통감부는 언제 공부했죠?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아직 우리나라가 망하진 않았어. 근데 이제 망해가는 과정,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나왔던 기구였죠. 어떤 기구였죠? 네,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아간 다음에 그 빼앗아간 외교권을 대신 휘두르기 위해 만들었던 기구가 통감부였어요. 그러니까 총독부랑은 같아 달라요. 시기도 다르죠. 한일 병합, 병탄 이전, 이후. 여기는 외교권, 여기는 모든 걸 다 다스리기 위한 기구. 그러니까 이 둘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특히 초대 통감 유명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초대 총독이었다. 이렇게 장난을 쳐서 바꾸는 내신 문제도 가끔 존재하긴 합니다. 자, 이 총독부의 최고 책임자 우리가 뭐라 그래요? 총독이라고 당연히 이야기를 하겠죠. 자, 이 총독은 누구만 임명 가능했을까요? 네, 맞아요. 일본인만 임명 가능합니다. 조선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총독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럼 일본인, 여기서 한 발 더. 일본인이라고 했죠. 그럼 일본인이면 누구나 총독이 임명 가능했을까? 아닙니다. 일본인 중에서도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이 총독에 임명될 수 있었어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임명됐을까요? 판사? 검사? 아니에요. 지금 무슨 통치라고 했죠? 무단 통치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조선인들의 뭐 허락이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일방적으로 조선인들의 힘으로 찍어 누르고 있는 무단 통치를 해야 한단 말이야. 상대방을 그냥 명령과 복종과 규율과 충성으로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는 걸 제일 잘하는 직업이 어떤 직업일까요? 네, 철저한 충성, 명령, 복종만을 강요하는 직업. 군인입니다. 여기에 딱 알맞는 직업은 바로 군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 군대에서는 토론 같은 게 잘 없어요. 그 대장이 자 1부대 전방 돌격 이랬을 때 1부대장이 왜 우리가 돌격하죠? 2부대 3부대 있잖아요. 우리 누가 돌격해야 되는지 토론해봅시다. 이러면 돼요? 아니죠. 그럼 그냥 빵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넌 사형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이 무단 통치를 위해서 조선을 다스리는 식민통치 최고기구 총독부의 책임자로 누구만 임명했을까? 일본인 중에서도 군인들만 여기에 임명했어요. 그 군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고위 군인. 바로 육군과 해군. 쌤 공군은요? 당시 공군은 없어요. 아직 비행기가 나오기 전이야. 육군과 해군의 대장 출신들. 대장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한 3스타, 4스타 정도 돼요. 엄청나게 높은 계급입니다. 이 대장 출신들만 임명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관만 임명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뭐 문관, 일반 민간인, 공무원들은 총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군인만, 무관만 총독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총독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어마어마해요. 오늘날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 통치권자라고 하는 대통령도 삼권 분립이라는 이름 아래 행정권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총독은 그렇지 않아. 다 가지고 있어요. 삼권 분립은 엿바꿔 먹었어요. 법을 만드는 입법권, 그리고 그 법을 실제로 집행하는 행정권, 그리고 그 법이 제대로 지켜지는가를 감시하기 위한 사법권, 거기다가 군사권까지 그 모든 걸 장악한 절대 권력자가 총독입니다. 거의 왕이죠, 왕. 실제로 그 당시 조선 총독을 일반 조선인들은 왕이라 불렀어요. 조선 왕 같은 존재다. 자, 이때 여러분들 그 당시 분위기를 보여주는 자료가요. 당시 조선 이 초대 총독, 첫 번째 총독으로 임명된 애가 일본 육군 대장 출신 데라우치 마사카라는 애야. 자, 이 사람이 딱 조선 총독에 부임해가지고 총독 그 취임사 연설을 딱 해놓은 그 자료가 남아있는데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이 뭐 행사, 하다못해 우리 학교도 뭐 졸업식 같은 행사할 때 어때요? 교장선생님이 연설할 때 되게 좋음을 많이 해주죠. 여러분들 새 출발을 축하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총독 취임사잖아. 그럼 의례상 전 조선 총독으로서 조선인들의 행복을 위해 이런 좀 듣기 좋은 말 할 거 아니야. 아니었어요. 그 당시 데라우치 마사카 총독 취임사가 뭐였냐면 딱 이거였어. 마이크 테스트. 조선인들은 들어라. 너희들에겐 이제부터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 하나, 우리 대일본 제국의 명령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던가. 복종과 죽음 두 가지의 선택지만 고를 수 있다. 끝. 이게 취임사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당시에 분위기가 살벌했는가 이해 가시죠? 철저한 명령과 복종만이 존재했던 시대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군인 출신의 절대 권력자인 총독이 우리나라에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총독이 자기 혼자서 이 모든 우리나라를 다스릴 수 있나요? 아니죠. 총독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죠. 이 총독이 머리라면 이 머리에 뭐가 필요해? 총독의 손과 발이 되어줄 존재가 필요하겠죠. 손과 발. 자, 군인의 손과 발은 누가 되어줘야 될까요? 그쵸. 군인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때 우리나라를 군인들로 다스렸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얘들아. 1910년대를 상징하는 키워드 같은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뭐라고 적었죠? 헌병, 경찰, 통치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 헌병. 헌병이 어떤 존재냐면, 헌병은 영어로 하면은 밀리터리 폴리스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경찰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경찰을 헌병이라 그래. 군인들도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군인들이 뭐 물건을 훔친다거나 사람을 때린다거나 하는 잘못을 했을 때 군인을 잡아들이는 특수경찰이 헌병이야. 이 헌병은 우리 같은 민간인은 관할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우리 같은 민간인은 일반 경찰이 하죠. 순경 아저씨들. 근데 지금 일본은 그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무시무시한 특수경찰인 헌병을 일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 업무까지 같이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찰서 갔을 때 친절한 순경 아저씨가 어떻게 왔어요 하는 게 아니라 완전 무장한 군인이 뭐야 조선인증 왜 왔냐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학교 전담 경찰관이 군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군인 경찰인 헌병이 일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 업무까지 같이 하는 게 바로 헌병 경찰 통치였습니다. 이 헌병 경찰은요 조선인들에게 정말 공포의 상징이었어요. 왜냐? 단순히 군인이라서 무서운 게 아니야. 얘네들은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얘네 가지고 있는 권한이 뭐냐? 첫 번째가 자, 여기 제가 뭐라고 적었죠? 즉결처분권. 즉시 결정하여 처분한다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사람을 처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없이? 네, 재판 없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무언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 돼요? 경찰이 여러분 잡아들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새끼 사람을 패, 넌 사형이야 이렇게 안 하죠. 일단 뭐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법원에 넘기고 재판을 받죠.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도 재판을 받는 게 법이야.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게 헌병경찰이야. 재판 없이 여러분을 처분할 수 있어요. 이걸 잘 드러내주는 영화의 장면이 뭐냐면, 이게 좀 옛날 영화라 여러분이 모를 수 있는데, 그 하정우랑 전지현 씨가 주연했던 영화 암살이라는 게 있어. 거기 보면 이제 하정우가 일본 장교인 척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은 이 장교인 척 하면서 일본인 장교랑 막 얘기를 하고 있어, 일본어로. 근데 그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근처로 어린, 진짜 귀엽고 어린 조선 여자애가 머리에 그 물 웅덩이를 짊어지고 가다가 그 실수로 일본 경찰 바지에 물을 흘려요, 살짝. 이제 그 조선 여자애가, 스미마생, 죄송합니다, 이래. 그때 일본 그 장교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이씨, 조센징 하더니 그 자리에서 총을 꺼내서 그 여자애를 쏴 죽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왜? 즉결 처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저 사람을 죽여도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권한도 있느냐? 자, 여기 제가 뭐라고 적었죠? 태형령. 이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가장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하면 곤장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극에서 곤장 때리는 거 맞죠? 그 형틀에다가 묶어놓고서 바지 깐 다음에 엉덩이 까놓고서 이만한 몽둥이로 한 대요, 두 대요 이러면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약간 그걸 좀 우스꽝스럽게 봐서 이게 우스워 보일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야. 일단 여러분, 이건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고문하는 거죠. 때리는 거죠. 이 태형령은 여러분들 이미 법적으로 사라졌어요. 언제 사라졌을까? 봉건적인 악습이 철폐된 게 언제죠? 가보개혁되죠. 신분제가 사라지면서 고문, 연자제, 과부의 재혼금지 같은 봉건적 악습은 이미 1894년 가보개혁 당시 사라진 뒤였어. 근데 그걸 일본이 부활시킨 거예요. 왜? 일본은 말하거든요. 너희 조선놈들은 개, 돼지맛도 못한 존재들이야. 너희는 말로 하면 못 알아쳐먹어. 너희는 때려야 말을 듣는 존재야. 일본 논리였어요. 조선놈들은 때려야 한다. 그래서 때리는 걸 부활시킨 거야. 여러분, 이게 이 태형이요. 조선시대 존재했던 그 옛날에 존재했던 태형보다 더 무서운 게 원래 여러분 조선에서는 태형을 때릴 때, 곤장을 때릴 때 법이 정해져 있어. 절대 몇 대 이상 못 때리냐? 50대 이상은 때리면 안 됩니다. 왜? 죽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50대 이상 때리면 사람이 죽어. 그러니까 50대 이상 때릴 바야 그냥 사형을 시키라는 거예요. 곤장 때리면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체가 터져요. 으스러져서 죽어. 하체가 으스러져서 죽어. 동학 노민운동 할 때 제가 이야기했죠. 전봉준 아버지가 조병갑한테 곤장 맞다가 죽었어. 하체가 사라진 거야. 그래서 전봉준이 분노했던 거예요. 태형으로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조선의 법상. 근데 일본은 그런 때리는 횟수에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끔찍한 태형령, 여러분들, 조선에서는 그 바지를 까고 때리는데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잖아. 최소한 여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속옷을 벗기진 않았어. 근데 일본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벗깁니다. 그리고 이 태형령은 여러분들 누구에게만 적용 가능할까? 누구에게만 적용될까? 아까 말했지. 누구는 때려야 말을 들어? 너희 조선놈들은 때려야 말을 들어. 이 태형령은 일본인에겐 적용되지 않아. 오직 누구만 때려야 말을 듣는 개, 돼지만도 못한 조선인들에게만 적용을 했어요. 오직 조선인만 적용됩니다. 이때 여러분 너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 태형령이 적용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실화입니다. 자, 한겨울입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한겨울에 일본 젊은 남자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눈 내리면 길이 미끄럽잖아. 그 길 가다가 샥 미끄러진 거야. 엉덩방아를 쾅 찍은 거죠. 아프겠죠? 근데 엉덩이 하고 일어나 봤더니 그 자기가 넘어진 길 앞에 웬 조선인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 거야. 일본인이 빡친 거예요. 헌병경찰을 부릅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 왜 넘어졌냐? 이 집에 사는 조선놈들이 자기 집 앞에 이 눈길을 제대로 풀지 않아서 위대한 일본 제국의 신민이 내가 넘어졌다. 처벌해라. 그래서 헌병경찰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끌고 나와봤어. 누가 살고 있어요? 다 늙은 조선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있는 거야.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그 눈길을 잘 못 풀죠. 근데 잡아갔어요. 가서 태형을 때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두 분 돌아가셔요. 맞다가. 눈길 안 쓸었다고 끌려가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본에게 두드려 맞다 죽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도 있었냐? 젊은 조선 여자가요, 여러분들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줄 채워서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개가 이제 데리고 산책하는데 이 맞은편에 오던 젊은 일본인을 향해서 이 개가 어떻게 한 거야? 왈 하고 짖은 거야. 문 게 아니에요. 그냥 짖은 거예요. 여러분, 개가 사람 보고 짖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일본인이 기분이 나빴던 거야. 헌병경찰을 부릅니다.
여기 열등한 조센징이 기르는 개가 위대한 대일본 제국인 식민의 나를 향해서 이빨을 드러냈다. 난 너무 기분 나쁘다. 이 조선인 처벌해달라. 해서 정말 헌병경찰은 그 젊은 여자를 끌고 갑니다. 어디로? 경찰서로. 그래서 그 남자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치마랑 속옷을 다 벗기고 형틀에 묶어서 태형을 때렸어요. 그 여자는 죽진 않았어요. 젊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성적 수치심이 얼마나 심하겠어. 그래서 그 여자는 집에 돌아와서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을 했어요. 이게 이 당시 조선인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접하는 건가요? 이건 진짜 개, 돼지,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다스리는 거야 얘들아. 이때 여러분 이 무단통치 시기에는 정말 말한 대로 일본은 우리에게 명령에 대한 복종 아니면 죽음 두 가지만 제시했어요. 우리는 국민으로서 누리는 그 어떠한 권리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국민으로서 누리는 권리라 그러면 어떤 게 있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언론의 자유, 내가 원하는 신문을 마음껏 볼 자유, 출판, 책을 만들 권리, 집회, 사람들끼리 모이는 권리, 결사, 조직을 만드는 자유. 이게 여러분 오늘날 국민들이 누리는 권리예요. 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중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특히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요거.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론의 자유가 없다. 자,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말은 당시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에 우리 조선말로 된 신문, 언론사가 존재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는 거야. 1910년대 여러분들, 이때는 우리말로 된 신문이 없어요. 언제 처음 등장하냐? 나중에 1920년대 가면 일본이 통치 방식을 좀 부드럽게 바꿔요. 문화 통치라고. 그때 우리말로 된 신문이 처음 등장합니다. 10년대에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사람을 개, 돼지만도 못한 존재로 짐승처럼 다스리는 이런 식민 통치를 여러분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길 원했을까? 1번 비판의식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느냐? 이건 잘못되었다. 라고 비판의식과 문제의식을 가진 채로 받아들이는 거. 2번 아유 나 같은 열등한 조선징은 위대한 일본인에게 이런 취급 당해도 싸지 뭐. 이게 내 운명이지. 하고 식민 통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민 통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길 원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당연히 2번이죠. 우리가 이 식민 통치를 그냥 운명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식민 통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해야 될까? 멍청해야 될까? 당연히 멍청해야죠. 똑똑하면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논리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근데 최대한 그 사람이 멍청하고 배운 게 없어야 그냥 난 이렇게 태어났나 보다 하고 자기 운명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되길 원할까? 식민 통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최대한 멍청해지길 원했어요. 멍청해지기를. 그러면 당연히 어떤 걸 건드릴까? 우리를 멍청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육 제도를 손보게 됩니다. 바로 교육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게 돼요. 교육차별. 교육차별. 아예 안 시킨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묻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쌤, 방금 멍청하게 만들기 원한다며요. 그러면 그냥 아예 교육을 안 하면 되잖아요. 안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예 안 가르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써먹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일본인이 야, 현규야, 너 저기 가서 상자 10개만 가지고 와. 하는데 저 상자가 뭔지도 모르고 숫자 셀 줄 모르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야, 너 저 창고 가서 박스가 몇 개 있는지 세와. 저 숫자 셀 줄 모르는데요? 더하기 빼기도 할 줄 몰라요? 이렇게 되면 뭘 써먹을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한테 교육을 시키긴 시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딱 자기네가 부려먹기 좋은 정도까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읽고, 쓰기 정도. 딱 기초적인 정도 수준까지만 우리가 공부하길 원했어. 그 이상의 고차원적인 논리, 생각, 사고 이런 걸 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정말 딱 초보적 교육만 시키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다니는 학교를 무슨 학교라 불러요? 초등학교라 부르죠,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당시에 그 초등교육을 당시에는 뭐라 불렀냐? 보통교육이라 불렀어요. 초등학교는 보통학교, 초등교육은 보통교육이라 불렀거든. 우리 초등학교 몇 년 다닙니까? 6년 다니죠. 그때도 보통교육 초등학교는 6년이었어. 누구한테만? 일본인에게만. 일본인은 정상적으로 이 보통교육을
6년을 받았어요. 하지만 조선인들은 몇 년만? 딱 4년만 받아요. 이게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알아, 얘들아? 너네 초등학교 내용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4학년 때 끝나요. 그 이상 넘어가 뭐 배워? 방정식 함수 같은 거 배워. 일본은 우리가 그런 걸 배우는 걸 원하지 않아요.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되지. 뭔 방정식이야. 딱 여기저기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참 슬픈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언가 수준 높은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기회, 방정식 함수, 뭐 논리, 논술 이런 건 알려주지 않아. 고등교육의 기회는 철저하게 제한합니다.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는 자기네 일꾼이 되기 위한 실업교육. 그것도 초보적인 실업교육. 그러니까 이 실업교육이라 그러면 막 고차원적인 기계를 만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초보적인 거. 일단 어떤 건지 알려드릴까요? 구체적으로? 수업 시간에 이런 거예요. 자, 일본인 학생들은 방정식 문제 풀고요. 조센징 밖으로 나간다. 실시. 밖으로 나가면 뭐해? 자, 오늘 우리는 자갈을 골라내는 거 배울 거야. 자, 우리는 오늘 나무 껍데기 벗긴 다음에 송진 캐는 거 배울 거야. 잡초 골라내는 거 배울 거야. 요딴 거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초보적인 실업교육. 한마디로 우리 어떻게 되게 원하는 거야? 소처럼 어리석게. 그냥 시키는 일만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하는 소처럼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길 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 우민화 교육이라 그래요. 소처럼 어리석은 국민으로 만드는 교육이다. 우민화 교육입니다. 생각하는 걸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한테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 바로 충량한 국민이에요. 충량한 국민. 이게 진짜 여러분 소름 끼치는 말이야. 충성스럽고 선량한 국민이라는 거야. 누구한테 충성스럽고 일본에게 충성스럽고 선량한, 반항하지 않는 국민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교육의 목적이 담겨 있는 게 1910년대 무단 통치에 등장한 바로 1차 조선교육령이라는 거예요. 1차 조선교육령. 자, 이 자료가 실제 뒤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잠깐 뒷장을 넘겨볼까요? 26페이지 뒷장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 화면에 뜨죠? 1차 조선교육령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아예 제목에 딱 뜨죠? 제2조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에 입각하여 뭘 육성하는?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 그 아래도 기가 막혀요. 보통 교육은 보통 지식 기능을 부여하며 특히 국민된 성격을 함양하며 이 말하는 국어는 일본어예요. 국어를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업교육은 상업, 공업 등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게 나오면 뭐야? 이게 나오면 1차 조선교육령.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오냐? 이런 거야. 다음 자료가 등장했던 시기의 모습으로 올바른 거를 골라라 하고 이 충량한 국민 육성이라는 1차 조선교육령을 자료로 딱 제시해. 그럼 이게 몇 년대 얘기예요? 1910년대 얘기야. 그러니까 1910년대를 여러분이 연결해서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교육을 위해서는 어떤 교사가 필요할까? 그 교육은 누가 하는 거야? 교사가 하는 거잖아. 어떤 교사가 필요할까? 뭐 저처럼 여러분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는 선생님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그딴 교사는 필요 없어요. 이건 뭐야? 그냥 야, 조선진 까라면 까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학생들을 찍어 누르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공포의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이런 교육을 위해서 당시 일본은 교사들에게 제복, 군복과 칼을 착용하게 시켰어요. 제복과 칼. 자, 여러분 거기 프린트 표 아래 그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사진 나오죠.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사들이라고 하는 그 사진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고로 아까 그 1차 조선 교육령 뒷장 보고 앞장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한 뭐야 이 사람 뭐 얘기하는 거 하면 안 돼요. 다시 돌아온 거죠, 앞장으로. 자, 그 사진 여기도 나오죠, 화면에도. 이 사진 딱 나오고 만약에 이 사진, 다음과 같은 사진이 등장했던 시기의 생활 모습으로 올바른 거를 골라라. 그럼 몇 년대 골라야 돼? 무조건 1910년대예요. 교사가 이렇게 사진에서 보면은 앞줄에 있는 게 교사야. 이거 군인 사진이야. 뒤에 있는 건 학생들이고 앞에 있는 게 교사예요. 교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 군복에 칼 차고 있죠. 교사에게 군복과 칼을 착용하게 시킨 건 1910년대 무단 통치 때밖에 없어. 이때만 등장하는 모습이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 생각해봐. 쌤이 이런 거 얘들아 이런 헐렁헐렁한 이런 옷이 아니라 군복 입고 칼 차고 딱 들어온다 생각해봐요.
지각생이 있을까요? 아니죠. 9시 가면 9시야. 6시 반되면 다 와있죠. 막 여러분들 다 이러고 막 차렷하겠죠.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왜 이런 걸 했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야. 이게 가장 먹히는 건 초등학교 저학년이에요. 생각해봐.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생각해봐. 애들 얼마나 떠들어요. 초등학생들 떠드는 게 일이야. 그게 직업이죠. 애들 막 와가지고 막 떠들고 있어. 근데 일본인 군복 입은 교사가 딱 들어와. 그리고 막 애들 떠드는데 그 진검, 이거 진검이에요. 진검 칼을 촥 뺐다가 착 넣는다 생각해봐. 그 칼 소리, 착착 하는 소리. 어때요? 애들이 순간적으로 쫄아가지고 샥 조용해지겠죠. 한마디 하는 거야. 거 봐. 역시 너희 조선인들은 이렇게 칼을 봐야 정신을 차리는 민족이야. 너희 참 열등이야 라고 딱 하는 거야. 어릴 때부터 이 압도적인 공포감, 일본인 칼, 무서움, 여기에 길들여지면은 이런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서도 일본인에게 저항할 마음을 못 품어요. 어릴 때부터 공포로 길들이는 거예요. 물론 얘들아, 이거 진짜 일본인이 칼 가지고 조선인 지각을 해! 슉! 이러고 죽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럼 미친 거지. 그러지 않아. 대신에 칼 등으로 때리긴 합니다. 칼집으로 때렸어요. 칼로 벤 건 아니고 칼 등으로 때렸어요. 뼈 부러져요. 잘못 맞으면. 아무튼 이런 모습이 등장하는 건 1910년대에만 등장하는 모습이다라는 거, 시대를 알 수 있는 중요 키워드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식민 통치를 여러분들, 일본은 뭐라 그랬냐? 이건 절대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너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통치, 이런 무단 통치는 너희 조선인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적극적인 찬성과 협조 아래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엥? 이게 뭔 개소리? 아니야. 이 개소리가 진짜였어요. 당시 일본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위해서 뭘 만드냐? 중추원이라는 걸 만듭니다. 공부 정말 열심히 한 친구들은 쌤 이거 고려시대 있었던 국왕의 군사기밀을 담당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름만 갖고 다른 기구예요, 여러분들. 자, 이 중추원은 어떤 기구냐? 바로 조선을 다스리는 게 누굽니까? 최고 책임자 총독 있죠? 이 총독의 무려 자문기구예요. 자문기구라는 건 총독이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물어본다는 거야. 그 뜻을. 그리고 여기서 괜찮습니다. 이 중추원에서 괜찮습니다 하면 총독이 그 정책을 시행하는. 그러니까 자문기구라는 거 굉장히 그 권위가 높은 기구예요. 총독의 멘토라는 겁니다. 자, 일본은 이 중추원을 통해서 너희 조선인들이 이 중추원을 통해서 우리 일본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 일본도 너희 조선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중추원의 의견을 묻고서 나라를 다스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진짜냐 팩트 체크를 해보면은 여러분 되게 교묘한 게 일단 이 중추원이 조선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건 맞아요. 다 조선인이야. 여기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을까? 일본보다 더 일본을 사랑하는 친일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완용 같은 애들. 여기는 전원 친일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 가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명절에 이제 친정집 갔을 때 할아버지나 큰아버지가 야 너희 고조 할아버지가 중추원 의장이었다 이러면 여러분 그 진짜 쪽팔린 거예요. 여기 들어갔다는 건 정말 뼛속까지 친일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말하는 거야. 우리는 이런 헌병 경찰 통치건 이런 1차 조선 교육령이건 직결처분령 태형령이건 다 너희 조선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중추원에 의견을 물어보고 너희 조선인들이 좋습니다 해서 찬성을 해서 우리가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조선인들은 중추원을 통해 우리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는 얘기인가 싶을 텐데 여기서 정말 여러분 결정적인 오류는 일단 이게 뭘 위해? 한국인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죠. 선전하고 있는 건데 진짜 그랬냐?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중추원은 존재는 했어. 존재는 했는데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회의가. 언제까지? 1919년 3.1운동 전까지. 그러니까 1910년대 무단통치가 시행될 때요. 이 중추원은 존재만 했지 단 한 번도 회의가 개최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겉으로만 이걸 통해서 한국인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선전은 하지만 실제로 이런 중추원을 통한 우리의 의견은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는 거야. 애초에 여기 또 열려도 문제죠. 다 친일파 놈들인데. 아무튼 자 이렇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1910년대 일본이 정치적으로 우리 민족을 무단 통치로 어떻게 다스리니까 무단 통치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우리 민족을 다스리기 위한 식민 통치의 최고 기구 조선 총독부. 이 총독부의 대빵 총독, 군인만 임명 가능했다. 입법, 행정, 사법, 군사권 장악했다. 그리고 이 총독의 훈과 발휘되어주는 헌병, 경찰 통치, 직결 처분, 태형령,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특히 우리말로 된 신문 없었다.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식민 통치를 그대로 순응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을 만들기 위한 1차 조선 교육령. 그리고 교사는 칼을 차고 있었고 한국인의 정치 참여를 선전하는 중추원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지만 실제로 열린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1910년대 정치적인 지배, 무단 통치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1910년대 일본이 정치적으로 우리 민족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무단 통치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 끝났으니까 이 다음 시간에 뭐 공부할 차례일까요? 네, 일본이 1910년대에 경제적으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렸는가, 경제에 대한 식민 통치를 보러 갈 거예요. 크게 두 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토지조사 사업과 회사령이에요. 자, 다음 시간 토지조사 사업과 회사령을 통해 1910년대 일본의 경제적인 통치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